한국이라면 정말 치가 떨려요. 여기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의 경멸하다시피 생각하는 한 중국인이 있는데요. 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며 악마의 나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중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웨이이고 베이징의 대형 IT 기업 TN테크의 CTO를 맡고 있어요. 35살의 나이로 CTO가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칭화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이 왔을 때도 거절했거든요. 중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TN테크는 중국의 3대 AI 기업 중 하나예요. 특히 저희 회사의 자연어 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오픈AI나 딥마인드와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자부했어요. 실제로 최근 저희가 개발한 AI 챗봇은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정부 기관들도 저희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전 한국의 네이버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당시 저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네이버와 AI 기술 협력을 추진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협력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IT 기업이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첫 미팅에서부터 저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어요. 네이버 개발팀이 제안한 하이퍼스케일 AI 아키텍처를 보고 코웃음을 쳤죠. 이런 구조는 이미 3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방식을 제안하죠. 하지만 그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상태였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의 때마다 그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저희 방식만을 고집했죠. 중국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굳이 다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없죠. 이런 태도로 일관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이 물거품이 됐죠. 그 실패 이후로 저는 한국 IT 기업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회의 때마다 한국은 하드웨어나 만들지 소프트웨어는 안 됩니다. 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제안을 모조리 반대했죠. 심지어 회사 블로그에 아시아 AI 기술의 현주소라는 글을 올려서 한국의 AI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의 개발자 문화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야근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별로죠. 창의력이 부족해요. 중국의 방식을 따라하기만 하죠.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했고 중국 IT 커뮤니티에서 제 발언들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다 작년에는 아예 회사 차원에서 한국 기술 불매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삼성이나 SK의 반도체를 쓰지 말자는 거였죠. 우리도 충분히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한국 제품을 살 필요가 없죠. 다행히 이 제안은 경영진에서 거절됐지만 그만큼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애국 CTO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제 모습이 마치 애국자처럼 보였나 봐요. 직원들 앞에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베이징 교회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중국과학원의 연구원이셨는데 항상 서양의 기술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수주의적 성향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도 저는 외국 교환 학생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중국 학생들끼리만 모여 다녔어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거절했죠. 우리끼리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결국 제 시야를 좁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3개월 전 태국 방문이었죠.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텍 서밋 2023회 연사로 초청받은 건데 그때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고백하고 싶어요.
출발하기 전까지도 저는 동남아시아에 가서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세안 텍 서밋 2023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당시 저는 중국의 AI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완나푼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삼성과 LG의 대형 광고판이 걸려 있었고 한국관광공사의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중국의 존재감은 의외로 미미해 보였죠.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 앱을 써요. 특히 카카오톡이 인기죠. 중국 앱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꺼려한다고 해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위챗이 세계 최고의 메신저 앱인데요. 라고 반문했지만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태국에선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셨죠. 컨퍼런스가 열리는 아이콘 시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로비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화려한 부스를 차리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의 부스는 구석에 작게 마련되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지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대화였어요. 저희는 네이버의 기술 스택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카카오의 수평적 개발 문화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심지어 어떤 스타트업 대표는 중국의 구구육 문화는 본받고 싶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컨퍼런스 첫날, 제 발표 직전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엔지니어가 발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하이퍼스케일 AI 플랫폼은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기술이었죠. 발표를 들으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현지 쇼핑몰 센트럴월드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매장의 화장품 테스터를 함부로 사용하고 옷을 아무렇게나 걸어두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반면 한국 관광객들은 정중하게 직원과 대화하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한 매장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가격 흥정을 하다가 큰 소리가 났는데 같은 시간 한국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날 컨퍼런스에서 만난 태국의 IT 교육기관 원장님의 말씀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중국보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한국의 개발자 문화가 더 매력적이래요. 창의적이고 수평적이고 성과도 좋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쌓아두었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기여도였어요. 컨퍼런스 중간에 열린 오픈소스 세션에서 한국 개발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여가 소개됐죠. 반면 중국 개발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었죠. 마지막 날 우연히 참석한 네트워킹 파티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한국 IT 기술 비판글을 읽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서로 배우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무조건 낮게 평가하고 중국의 우수성만을 주장해왔죠. 하지만 이곳 태국에서 본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아시아 IT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기술력과 문화는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모두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노트북도 대부분 LG 그램이었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의 제품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니.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회사 동료들에게 솔직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회사들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테슬라, 폭스바겐, BMW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데 왜 우리 기술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 기술이 소니와 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채택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밤새 관련 기술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따라잡으려 해도 10년은 걸릴 것 같은 기술이었죠.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는 거의 대부분 삼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발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 속 기술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죠. 이런 접근 방식이 있었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네. 특히 초거대 AI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 방식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카카오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카카오뱅크의 IT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꼽히더군요. 하루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개발자 문화였어요. 깃허브에서 한국 개발자들의 활동을 분석해보니 오픈소스 기여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어요. 또 개발자 컨퍼런스의 수준도 놀라웠죠. if 데뷔 같은 컨퍼런스의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기술적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클라우드 기술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AWS나 구글 클라우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특히 네이버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게임 엔진 기술도 충격이었어요. 크래프톤이 얼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한 게임 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휴먼 기술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를 우리가 무시했다니. 한국의 로봇 기술도 새롭게 보였어요. 현대로보틱스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닌 기술력의 인정이었죠. 특히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현대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AI 반도체 분야도 놀라웠어요. 삼성이 개발 중인 NPU는 엔비디아의 기술과 견줄만 했죠. 게다가 SK텔레콤이 개발한 AI 가속기. 사피오는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율주행 기술도 충격이었어요.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자율주행 특허수가 세계 5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조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였어요. 중국이 최고다라는 맹신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이 이룬 기술적 성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이 부끄러웠어요. 매일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IT 전문 매거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서 수락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한 후 저는 회사에 큰 변화를 제안하기로 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경영진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개발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CEO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장회의 자네가 왜 이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판하던 사람이.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네이버의 개발자 컨퍼런스 영상,
카카오의 애자일 문화 소개 자료, 그리고 한국 IT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평적인 개발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당장 도입해야 해요. 경영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임원은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라며 따져 물었고, 다른 임원은 중국의 방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잘라 말했죠. 심지어 어떤 임원은 장웨이가 한국 회사에 매수된 것 아닙니까? 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죠. 먼저 개발팀의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겁니다. 996 문화도 없애고 대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중간 관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힘들었던 건 개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개발자들은 변화를 환영했지만 고참 개발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 따라하기는 절대 반대합니다. 심지어 몇몇 개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 이메일함이 항의 메일로 가득 찼어요. CTO님이 왜 갑자기 친한파가 되셨습니까? 우리 회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한국 기업에 뭔가 약점 잡혔습니까? 이런 메일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신입 개발자들과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AWS를 통해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해본 경험이 있는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CTO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가 담당하는 AI 개발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매주 금요일 오후는 자유개발 시간으로 정하고 개발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했어요. 한국의 해커톤 문화를 본따서 창신 마라톤이라는 이름도 붙였죠.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업무 시간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팀 간 협업도 늘어났죠. 특히 챗봇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벤치마킹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더 큰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개발자들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재택근무도 허용했죠. 수직적인 보고 체계도 줄이고 팀별로 자율성을 높여갔어요.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의 IT 기업들과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모든 임원들이 반대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네이버와 소규모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됐고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조직 문화였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던 의무적인 회식을 없애고 대신 분기별로 기술 공유의 날을 만들었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정한 혁신은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이건 제가 태국에서 돌아온 후 책상 위에 붙여둔 문구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 간단한 진리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나친 자부심과 우월감 때문이었겠죠. 변화는 제 일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먼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매일 아침 6시 출근 전 2시간을 한국어 학습에 투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하게 됐어요. 특히 기술 문서를 읽을 때 한국어의 효율성을 실감하게 되죠.
회사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 책상에 중국 국기만 꽂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나라의 작은 국기들을 나란히 세워두었죠. 한국 국기도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특히 기쁜 건 젊은 개발자들의 변화예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한국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죠. 얼마 전에는 한 주니어 개발자가 네이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됐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최근에는 우리 회사의 개발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상명하달식 의사결정은 거의 사라졌고 자유로운 토론과 제안이 활발해졌죠. 매주 금요일 오후의 창신 마라톤은 이제 회사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다른 중국 기업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평가할 때 국적을 먼저 보지 않아요. 대신 그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혁신성을 보려고 해요. 한국의 기술이든 일본의 기술이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배우려 하죠. 물론 아직도 주변의 시선이 따갑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편견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에요. 얼마 전에는 베이징의 한 공대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기술 협력의 미래였죠. 강단에 섰을 때 저는 제가 겪은 변화와 깨달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최근에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정기적인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분기별로 개발자들이 서로의 회사를 방문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됐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빨리 변화하려 하나 걱정도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영원히 우물안개구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제는 처음으로 한국의 IT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CTO님의 이런 변화가 중국 I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기술의 발전은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 할 때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책상에는 2개의 모니터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어로 된 개발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로 된 개발 문서들이에요. 이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일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렘이 더 크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국적을 넘어 진정한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